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A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대부분 검사장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르면 내일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파트 처분 정정 소동을 벌이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을 새로 짜면서 대북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엔 사흘 만에 48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오늘도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철웅 기자,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사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1명 늘었습니다.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60명대입니다. 지난 4월 초 이후로 석 달 만인데 그만큼 위험 신호입니다. 확진자 중 43명, 약 70%가 지역사회 감염 사례입니다. 지역 감염이 급증했다는 건 추가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건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명, 광주 15명, 대전 8명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광주시에선 골프장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께한 3명이 확진된 건데 골프장 감염 사례는 처음입니다. 3명 중 1명이 의정부 아파트 집단 감염 확진자와 같은 헬스장을 다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골프 라운딩보다는 같이 밥을 먹고 악수할 때 전파가 이루어졌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선 사우나에서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광주 확진자와 사우나에서 마주쳐 확진된 걸로 추정됩니다. 광주에선 초등학생 확진자도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먼저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습니다. 검찰발, 법무부발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그리고 이에 따른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얼마 전에 전국 검사장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수의 검사장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일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으로 좀 얘기가 된 겁니까? 결국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떤 수사지휘의 내용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수사 자문단을 설치하지 말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알아서 하라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장 회의에 의견을 물어봤던 거고, 검사장 회의에 대다수의 검사장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장관의 수사지휘가 좀 위법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수도권 검사장 회의 같은 경우는 아마 만장일치가 나왔다고 하고, 지방 검사장 회의에서는 한 두어 명 정도는 조금 이제 그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론은 추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는 거죠. 네, 그런 결론이 모아졌다고 알려졌는데요, 평론가님. 그 다음에 이제 추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담았는데, 여기서 이제 올바른 길이 뭐냐, 그 뜻이 뭐냐 관심이 좀 보여요. 아무래도 지금 법무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검사장들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청 내규에 의거하면
검사장 같은 경우는 그 아래 직급으로 강등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사장들이 의견을 모으게 되면 아무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 하여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분위기를 보면 일선 검사장들이나 또 고검장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런 여론을 상당 부분 모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검사장 회의 이후에 윤 총장 입장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사전 차단을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자문단 설치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윤 총장을 아예 수사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지나치게 힘을 실어준 이번 지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검사장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다수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전체의 이 총의가 모여져서 법무부의 지위가 좀 과도했다는 쪽으로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같습니다. 네. 김건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상당한 딜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전문단이죠.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은 소집을 안 하는 걸로 이제 그것을 지시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것이고 반면에 이제 지휘 즉 총장이 개입을 안 하고 결과만 이제 보고를 받는 것을 해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으로 돌아가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뭐 그것이 사실 윤석열 총장의 과거의 어떤 행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검사장 회의에서 이것이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금의 어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감찰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상당히 이제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쪽의 어떤 딜레마를 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검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법성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위법성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검찰총장의 지휘를 안 하고 사실상 수사팀에게 보고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위법성이 발견이 될 텐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총장에게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받아라. 그러니까 총장에게 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윤 총장의 어떤 결단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굉장히 관심이 모입니다. 윤 총장이 언제쯤에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수용하고 그냥 있든 자리에 있든지. 예. 수용하고 사표 내든지. 예전에 김종필 전 총장이 그랬죠. 예. 그다음에 아니면 거부하는 거.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는 마지막 게 이제 절충설에 나오는 거예요. 수사 재지휘 요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맨 위에 있는 지시 수용에 나올 가능성이 0%고 완벽하게 지시를 거부하느냐 아니면은 수사 재지휘 요청. 재지휘 요청도 사실은 거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거부는 안 합니다. 몰라 이거고 재지휘 요청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고로 갈 수 없으니 이렇게 아마 제3안을 해보는 거 어떨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거부하고 지휘 거부하고 재지휘 요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윤 총장 개인도 그렇고 어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걸로 또 총합을 해봐도 추 장관의 어떤 수사지휘권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얘기는 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수사지휘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검찰청법인 수사지휘권 행사는요. 수사지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 다만 정말 불가피할 때는 총장한테만 얘기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불구속해라 라고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지시는 합법적인 지시였어요. 토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지시는 예를 들어서 기소 불기소 예를 들면 영장 치고 말고 하라는 어떤 수사의 본질에 대한 게 아니라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한 지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수사지휘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장관이 수사지휘 할 거면요 하루에 하나씩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장관의 총장 겸임하는 얘기인데 이건 검찰청법 8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수사지휘다. 그래서 일선 검사의 의견이 맞다. 다만 그렇게 해서 거부는 하되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중재안은 내야 완전한 파국을 막을 수 있으니 여기서 들 수 있는 중재안이 아마 특임검사 얘기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일선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 하기 전에 법무부 실무진하고 대검 실무진이 특임검사의 문제를 해가지고 논의는 있었거든요. 근데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하고 그 다음날 법무부에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수사팀 교체, 특임검사는 뭐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이 카드가 살아있고 이 카드가 제 명분이 있다. 왜 그러냐? 그것도 말씀드려도 돼요? 지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저 수사자문단 하지 말라 윤 총장한테 하는 얘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수사 대상에 올라오는 그 H 검사장, H라고 하면 되죠. 예. 한모 검사장. 그러니까 한모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수사자문 꾸리는 거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법무부 얘기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하고요. 한모 검사장도 이해가 충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전에 저 이성윤 저 지검장의 법무부 검찰국장 할 때 한모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 내정기자 수사 특별검사팀 꾸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모 검사장이 노했습니다. 이걸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지금 저 수원지검에서 아마 이성윤 검사장이 피고발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모 검사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증언했냐면 전화 온 거 맞고요.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라고 공개적으로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실제로 뭐 피의자로서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사 진행되면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 누구죠? 한모 검사장이에요. 두 사람 이해가 충돌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윤 검사장도 그 수사 지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위검사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제3의 중립적인 검사가 수사를 하자. 이게 아마 타협하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아마 이르면 내일 대검에서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아마 검찰총장에 보고를 하고 윤석열 총장도 결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다수 검사장들 이제 수사지휘권 내용 떠나서 이 사퇴 압박이 있었는데 사실 검사장들이 신임을 받아서 윤 총장이 오히려 또 활로를 찾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자문단이나 다른 장관 지휘권에 대한 의견과 별개로 대부분의 뜻이 일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이 가진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권력과 맞서서 검찰 나름의 본분을 지켰다는 상징성.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최고 실세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호불호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여기서 만약 검찰총장이 밀리는 모습 보여줬을 때 검찰의 권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퇴하지 말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만큼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지위를 수용하는지 거부하는지와는 별개로 본인의 자리는 계속 지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지위를 안 받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카드가 이 감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번에 새로 또 감찰 국장을 임명을 새로 했죠. 네. 검찰 출신의 변호사로. 그런데 이 감찰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 정지를 내리거나 아니면 사퇴를 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징계권은 전혀 없단 말이죠. 결국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만 사퇴를 시킬 수 있는데 이 갈등이 점점 불거졌을 때 윤 총장 입장에서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협력하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도 지휘권을 발동하고 나도 검사장들의 총의를 모아서 어느 정도 이 타협안을 내세울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 문 대통령이 이걸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확실하게 추 장관 내지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적어도 문 대통령이 사퇴를 시키지 않고 방관만 하더라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힘이 실린다. 검찰 내부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제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받은 공을 추 장관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아마도 6일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고 돌려주는 형태의 답변을 하는 것이다라고는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평론가님이 이제 문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또 교수님께 하나 여쭙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갈래로 어떤 결단이 나올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거부나 혹은 뭐 재집의를 요청한다면 바로 추 장관이 또 어떤 대응을 할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나 재주의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검사장 회의에서 이미 나온 얘기를 없었던 얘기로 할 거면 검사장 회의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텐데 그렇게 보면은 뭐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재주의 안 한다고 분명히 엄명을 했거든요. 예. 방법은 뭐 지금 얘기한 대로 감찰뿐이 방법이 없는 거죠. 감찰 들어가고 지금 얘기한 대로 명령의 어떤 불이행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공무원법이라든가 검찰청법에 분명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감찰을 하고
사퇴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2013년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감찰의 상황에서 사실 감찰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압박 속에서 사퇴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유사한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 준거 집단, 그러니까 검찰이란 준거 집단의 대표로 본인을 인식을 해요. 본인이 자리를 내려놓으면 이 검찰의 지금 기득권, 권한이 다 소멸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그게 이제 검사장들한테도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퇴하지 말라는 얘기도 거기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계속 압박의 강도가 서로가 이 상승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소환된 인물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국 장관 본인의 SNS에 내 가족 전체 수사는 전개될 때 장관 임명 후에 일체 개입 안 하고 보고도 안 받았다. 검찰 수사 칼날 묵묵히 감내했다.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보세요. 전직 법무부장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청법 8조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의 문제를 저보다는 넓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세요. 저기 문장. 통제를 받지 않은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검찰 파쇼 체제 도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장관의 수사지휘가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법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맨 위에 얘기해요. 가족 전체 수사 전개됐지만 나는 수사지휘하지 않았다. 이거 왜 얘기하는 거죠? 이거 좀 자랑을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장관의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그걸 수사지휘하면요. 이건 이해가 충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나 총장이나 뭐 민정수석이나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수사 대상이 되면 직무에서 빠지든지 내려오라고 하는 게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나는 장관 때 내 가족들 수사받는데 나는 수사지휘 안 했어. 이걸 본인이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하자라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예를 들었다. 이론적인 얘기는 뭐 전직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본인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논거는 아주 잘못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야권에서는요, 추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까지도 발의하겠다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즉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국회에서 통과도 어려운 탄핵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검찰개혁 관련된 요구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 박주민 최고위원이 뭐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라고 이제 맞받아 쳤는데 사실 워낙 거대 여당이잖아요.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뭔가 가결이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올리는 것조차 여당이 반발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 사퇴 문제가 이 전국의 중심이 되면 결국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 압승의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대책 그리고 민생 문제 때문에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줬다고 분석을 하고 있지 검찰 개혁하라거나 윤석열 총장 몰아내라고 이 압승을 했다고 분석하는 정치 전문가들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국민이 민의를 모아줬는데 이 거대 여당이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하고 있는 일이 민생 문제나 코로나19 대책 문제는 거의 안 보이고 지금 연일 윤석열 총장 때리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탁월한 정무 감각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해찬 대표가 윤 총장 사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린 것인데 그 함구령이 지금 여당에서는 전혀 안 먹히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야당이 끌어온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먼저 윤 총장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야당이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당이 같이 공동 정선을 구축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여당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야권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네. 윤석열 지키기로 야권 연대가 형성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아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여당의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국민 먹거리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인가?
근데 그 찍어내는 명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민의가 통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 될 쪽은 야당보다는 여당이 아닐까. 따라서 이해찬 대표가 왜 함구령을 내렸는지를 이 여권에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 장관 탄핵 소천 언급되는 것까지 짚어봤는데요.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도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든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보다 앞서 분양을 받은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급 적용 철회하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규제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대출 한도가 줄자 소급 적용 철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분양 때만 해도 70%였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는 정부 발표 이후 시세의 40%로 줄었습니다. 열흘 뒤 새 아파트에 입주할 꿈에 부풀었던 김기용 씨. 당장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눈앞이 캄캄합니다. 총 2억이 모자랍니다. 7월 15일부터 입주인데 갑자기 6.17이 가지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서민이 어떻게 2억을 구합니까? 나이 60을 넘어 첫 아파트를 마련하는가 싶었는데 중도금 대출길이 막혀 막막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8월 달이면 중도금 대출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이런 답변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건지. 정부는 앞서 대출받은 중도금은 그대로 두고 잔금 대출 때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만큼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 내 집 마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 행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검색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리포트 잘 보셨습니까? 먼저 국회 예결위에서 이용호 의원이 질의한 질문에 답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2번째 대책을 냈죠. 4번째 냈습니다. 23번째? 4번째 네 냈습니다. 번째요? 그냥 4번째 냈습니다. 4번을 냈으면 네. 3번은 실패한 거네요? 아닙니다. 앞으로 됩니까?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패했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 정세균 총리가 한 내용이, 말이 또 발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간 말이 다르죠? 이거 뭐 어떻게 정부 내에서도 헷갈리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작동이 되고 있다 그랬지 잘 작동되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 잘이 안 나갔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대표도 불안정하게 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뭐 여기에 규제하면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17 대책이란 거는 뭐 수도권 포함해서 청주 뭐 거의 전역을 다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얘기했던 게 3가지잖아요. 공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어떤 실소유자들 30대 중심으로는 오히려 지원을 해라. 뭐 이렇게 3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 정부에서 많이 했던 거는 규제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급을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구조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저금리 상태가 굉장히 사실 오래 지금 흘러오고 있고, 그것이 아주 많은 유동성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 굉장히 1000조가 넘는 유동성, 1500조 정도의 어떤 유동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뭐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뭐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은행에 빚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경기를 이제 경세시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사실 정부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1가구 1주택자들은 보호를 반드시 하지만 다가구자들에 대한 어떤 징벌적 규제죠. 징벌적 규제는 좀 더 강화해서 미래에 이것들이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험치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내 집 마련의 꿈을 점점 멀어져 가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에 차거나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지금 여당에서는 바짝 허리를 숙이는 모양새인데 역시 첫 번째로 참여정부의 그림자가 떠오를 겁니다. 참여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9년 만에, 이제 10여 년 만에 재집권한 문재인 정부 역시나 다른 정책 같은 경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만큼은 못 잡아도 너무 못 잡았다는 평가가 보수 시민단체가 아니라 진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데 모두 청와대 앞에 가서 부동산 관련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시위까지 했거든요. 기자회견도 가지고.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판단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3년 너무 잘못됐다.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참여정부처럼 집권 후반기에 가면서 부동산 문제가 민심 위반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정부나 여권의 핵심 지지층은 젊은 세대입니다. 2030 나아가서 40대까지가 주 지지층으로 뿌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 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실소유로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확대하라고 했고 1주택자 피해 안 보도록 그리고 이번에 대책으로 나온 게 청년들이나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지금같이 공급을 규제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이 분위기에서는 사실 2030 세대가 내 집 마련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 운이 좋아 청약이 되어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금수저가 아니면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청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수저들의 로또가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냐면 저도 피해자거든요. 열심히 벌어서 갚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물려준 게 없으니까 청약이 당첨되어도 저로서는 집을 구할 방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이 건전한 생활인들, 직장인들이 30대에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입안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해찬 대표 사과 이후에도 지금 국민들이 이해찬 대표의 사과를 기억하겠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집 남겨두고 청주집 팔았다는 거 기억하겠습니까? 이 정무적으로도 지금 손발이 전혀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시를 내린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들이나 장관이 하는 걸 보고는 속이 참 많이 답답할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따로 불렀을까 싶기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 됐느냐, 잘 못 됐느냐, 이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이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최근에 본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실거주 1주택 보유 기준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겠다. 이래서 본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듣고 가겠습니다.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공정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 투기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청와대 집권 여당까지 나서서 1주택자, 우리 1주택자 하겠다, 먼저 나서서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주택자 비율이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이렇게 나와요. 이거 서약 지켜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의원 수가 이제 민주당이 더 많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사실 통합당이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네. 세금을 잘 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금기시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분들이 공인이고 국민의 대표고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매각의 그러니까 처분의 시기도 사실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오래전에 처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늦어지다가 이제 와가지고 처분하면서도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면 국민들이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하겠느냐. 이분들이 계속해서 처분 안 하는 거는 언젠가는 그 처분 안 한 것이 돌아오는 어떤 이득으로 발생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 믿고 즉 반대되는 어떤 정책을 이제 정책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오히려 팔으라 그러면 이제 사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공직자들, 특히나 고위공직자들은 이른 시간에 이런 것들을 처분하고 뭔가 모범적인 어떤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특히나 이제 반포집을 파느냐 뭐 청주집을 파느냐 그렇게까지 되면 이제 완전히 희화화돼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변호사님, 네. 뭐 청와대 다른 다주택자인 참모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앞서 김관영 교수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한테 고위공직자 팔아라 말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웃기다고 봅니다. 그건 본인의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뭐 팔아라 말아라 없으면 안 팔면 불이익 주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 일단 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고위공직자들이 안 팝니다. 그럼 그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안 먹히겠구나. 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청와대 고위공직자, 청와대 이제 고위직들, 그다음에 정부의 고위직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보다는 정보에 더 민감하고 이 정책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이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강남에나 어떤 서초동에 집이 있는 강남 쪽에 있는 집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안 판다. 그 메시지는 더 오른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안 파는 게 그렇지.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도 안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어떤 정책의 어떤 효과에 대한 기대, 이거를 크게 이제 내리는 그런 적이 있는 거고, 저 노영민 실장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이게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충돌하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노영민 실장은 청주집을 파면 안 되는 거죠. 왜? 노영민 실장은 청주가 지역구잖아요. 그럼 4년 후에 실장 그만두면 청주 지역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4년 오기 전에 2년 후에 대선 바로 직후에 충북지사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청주에 집을 가지는 게 맞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 가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기 어떤 아파트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그 아파트를 가지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청주집을 파는 선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이득과 경제적인 이득이 충돌했을 때 경제적인 이득을 선택한 것이라고 시장에서 해석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진짜 본인이 그랬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저 메시지는 재건축, 강남 아파트 좋다는 얘기구나 라고 시장에 읽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제 노영민 실장의 저 선택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반대로 간 선택을 하는 거죠. 저번 주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좀 약간 놀라게 한 경우가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경우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집이 팔겠다고 했는데 서울집에서 갑자기 청주집을 팔겠다라고 말을 바꾼 게 이게 뭐지?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곤 했었는데 이 집에 대해서 또 지금 관심이 쏠려요. 이 반포 아파트가 뭐 갭 투자 이런 거에 좀 많이 이용되는 아파트다? 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뭐 지하철역과의 접근성도 매우 좋고요. 여러 임대 환경이 좋고 위치가 아무래도 강남 반포다 보니까 사실 현금 부자들의 갭 투자용으로 선호되는 아파트라는 게 근처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전원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아파트를 왜 못 파는지 그 이유를 해명한 게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저기에 큰아들이 살고 있어서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노영민 비서실장 연배로 봤을 때 큰아들 나이가 학생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나이가 꽤 있겠죠. 직장이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큰아들이 살고 있어서 정작 본인의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는 매각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갭 투자용으로 선호되는 이른바 투자용 알짜라고 알려진 이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못 판다? 차라리 솔직하게 뭐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나도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못 판다고 말을 했으면 뭐 비서실장도 별 수 없지라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처음에는 뭐 투기 과열지구 대상이 아니라서 2주택자 괜찮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로 청주 판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반포 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반포가 아니라 청주 파는데 그게 장성한 큰아들 때문이다. 이런 변명이 누적되면 사실 지금 정부에서 마치 사회 악처럼 타겟팅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나 1가구 2주택자들도 들어보면 전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 참모들의 피치 못할 사정은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의 피치 못할 사정은 증거적인 과세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규제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자들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2017년 문재인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자산이 부동산 가격이 7.3억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웬만한 서민들은 7.3억 꿈도 못 꿀 액수인데 청와대 참모라는 분들이 다주택자로 있으면서 이 정부 기간 동안 이득을 본 부동산 상승분이 7.3억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국민들이 집 팔아야겠구나, 집값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청와대 참모처럼 강남 알짜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7억, 10억이 오를까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솔선수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유가 있다는 건 두 분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솔선수범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참모들의 행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 참 답답하실 것 같다고. 지금 현재 이 다주택자 참모들의 재산 증식 형황을 보면 대통령의 영이 안 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뭐 지금 방금 이제 평론가님이 뭐 청와대 참모처럼이라는 표현까지도 해주셨는데 또 진중권 전 교수도 SNS에 비슷한 표현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말고 청와대 참모들의 행동을 믿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뭐 반응까지도 했는데요, 교수님. 네. 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결국에는 뭐 실수요자들 또 부동산 시장에 좀 부정적인 신호를 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정부의 고위공직자들도 유사한 행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있었던 노영민 실장의 그 얘기는 굉장히 사실은 입방아 찍기에 굉장히 좋은 논란거리를 준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반포를 팔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청주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뭐 나중에 똘똘한 차 하나를 가지려고 한다, 모든 것을 경제적 이득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행태로뿐이 평가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하나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은 아버지로서 아직 장가를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뭐 내가 지금 비서실장이니 팔아서 너 집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개인이 사유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분노의 핵심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는 이 서민들의 분노가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대북 승부수 관련 내용입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국회의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면서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조금 더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청와대 출입 기자들 약간 뜨악하게 한 이
대북 승부수에 있었습니다. 이 대북 정책 드라이브의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인사, 외교안보 라인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인사가 기존의 어떤 대북 정책, 예컨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미북 협상 어떤 재가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조의 어떤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난관에 봉착이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서 실천하느냐, 그리고 돌파해내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의 그 키워드는 돌파력이다. 네. 그래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해봤고 상당히 많은 사람 설득했고 뭐 이런 어떤 경륜과 경험 이런 것을 높이 샀기 때문에 지금 이인영 이제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뭐 북한을 잘한다. 그러면 뭐 김현철 전 장관도 굉장히 잘 알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정치인을 이렇게 모셔온 이유는 이 상황을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돌파해서 뚫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느냐, 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로서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 변호사님, 네. 뭐 교수님도 방금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만큼은 뭐 당, 청, 뭐 통일부 다 정치인이 맡아야 된다, 통일부 장관을, 이런 기류가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지적으로 내세우는 게 대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판문점 선언까지 하고 굉장히 잘 끌고 왔는데, 이번에 판문점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거의 판문점 선언 휴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모든 것이 다로 뒤로 돌아갈 생기니 기존의 정책을 좀 강화해야 되겠고, 난국에 빠진 걸 돌파하기 위해선 정치인 출신들을 쫙 앞장세워서 이대로 돌파하겠다라는 뭐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인 것 같은데, 문제는요, 국정원장이 있어요. 저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의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죠? 근데 왜 국정원장의 박지원 전 의원인가? 박지원 전 의원은 통일부 장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일부 장관이라. 그럼 예전처럼, 자,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가 중요하니까 남북관계 전담하는 통일부 총리 신설할게요. 그래서 통일부 총리로 박지원 전 의원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좀 얘기 다르다는 거죠. 왜? 국정원장이 남북관계만 합니까? 이게 업무의 다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를 생각을 하자. 국가정보, 미국의 CIA 같은 곳이다. 국정원 대북 문제도 있죠. 해외 경제정보도 있죠. 사이버 테러 있죠. 대테러 문제 있죠. 이 수많은 일을 하는 이 국정원장에 정보에 관해서 전문성이 없고 국내 정치에만 했었던 박지원 의원이 과연 맞는 자리인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정부에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무조건 비둘기파 가는 게 맞는 거죠. 국방부 장관 매파가 가야 됩니다. 국정원장은요. 국정원장 결국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방부만큼 완전 매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매파적 성격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다룬 사람이니까.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너무너무 비둘기파입니다. 국정원장에 맞는 자리입니까? 저는 그건 한번 우리가 재고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하필 국정원장일까? 차라리 통일부 총리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보내시지.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박지원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 대북 관련해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대북 하셨던... 관련은 전문성이 있지만 제 얘기는 국정원이 대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는 정보 업무입니다. 국가를 보존하는 막는, 또 국가에 대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 전선이에요. 최후방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성이 맞냐는 거죠. 북한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죠, 박지원 의원이.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항상 정보위, 국회 정보위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이곳에서 그 임명할 때도 정보위를 오래 해가지고 이 전문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의원의 이 발탁. 그러니까 물론 상임위 활동을 국회의원이 전문성 쌓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박지원 의원 하면 생각나는 건 사실 대북 송금 특검이거든요. 전 그거부터 떠올라요. 대북 송금 특검으로 사실 실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서 그 이후로도 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저는 국내적으로도 또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 대북 문제 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줬고요.
관련 주변국들이 봤을 때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을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겠는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리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준수하기를 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이 대북 문제에서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북 송금 문제로 실형을 받으신 분이 국정원에 간다? 그럼 뭔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거처럼 송금은 아니겠지만 국제사회나 미국의 틀을 자꾸 깨고 독자적으로 자꾸 앞서가려는 건 아닌가.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앉힌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2인 삼각처럼 우리가 미국과 합을 맞춰서 가도 모자랄 이 판국에서 이 균열이 일어나게 됐을 때 과연 대북 협상에 더 유리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만 유엔의 제재가 엄연히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혼자서 치고 나가서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강산 관광이니 개성공단이니 그 두 가지가 재개된다고 해서 북한이 과연 만족을 할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을 정말 염두에 뒀으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겠습니까? 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개성공단 행정지원센터 건물도 못 쓸 지경이 됐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두고 그게 정말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무리수는 안 뒀겠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제재 해제와 대량의 외환인데 그걸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파격적인 인사를 기용해봤자 오히려 미국과의 신뢰만 훼손될 뿐 실질적으로 대북 관계는 개선을 못하면서 이 여러 국제사회 공조에 우리가 자꾸 균열을 일으키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문제아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강하게 드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두 분께서 우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김강덕 교수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인사가 나오면 언제든지 이제 강점, 약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약점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정원장은 그럼 정보 전문가가 해야 되는 정보 전문가가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시청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문성이 따로 없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이 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을 했었고 많은 이제 정보위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정보 관련의 어떤 전문성이라 그러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사실 이 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상당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과의 어떤 문제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도 아마 대통령이 내정을 할 때 고려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남북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 같은 것들은 한국과 북한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 박지원 내정자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그 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발탁을 시켰을 때는 그만한 어떤 평가가 있었겠죠. 판단이 있었겠습니다. 또 지금 보면 눈에 띄는 인물이 뭐 외교안보 특보로 들어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있죠. 이제 대북 예비 특사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혹시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쯤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북미 대화를 정치적 도구로 생각하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미 협상 핵심 실무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10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설이 여론화되는데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는 10월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 최 부상은 또 당사자는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며 지난달 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상은 미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원칙적이거나 자극적인 비난은 하지 않아 대미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북한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운 건 이런 북한의 반응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워낙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뜻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는 거는 어떤 배수의 진을 쳤다. 이 수가 최고의 수다. 이런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컴백을 했습니다. 예비 특사로 정말 북한에 가는 건 아니겠냐. 그러면 대화가 진짜 이루어져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보로 기용한 분이 정의용 현 실장이죠. 안보실장하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두 분 다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특히나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 미국통이죠.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임종석 전 실장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의 대선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미국도 뭔가 북한이 원하는 그런 양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의 과정들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전 최선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대화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춰서 대화를 하자. 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몸값을 올리고 있다. 그렇죠.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문제, 대북 문제라든가 이 북핵 문제에서 핵심 인물로 이제 최선희가 부각이 됐고 등장을 이제 부상이 된 사람인데 갑자기 비건이 7일날 온다는 그 얘기 한마디로 이렇게 공식 라인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어떤 환경만 조성시켜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과정에서 뭔가 선물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문제가 해결적인 차원으로 돌아갈 경우에 이 트럼프의 어떤 재선 선거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양보안을 얻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도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란이라고 이제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의 시작이다라고 해주셨는데 한미 일각에서는 10월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10월에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떤 얘기들이 관련해서 오갈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북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까지 특별한 변수를 안 만드는 겁니다. 만약 북미 대함이 성사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길 수가 없는 게 어정쩡한 스몰딜러는요, 미국 내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고 빅딜을 하자니 그럼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최선희 부상의 내용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 지금 행보를 봐도 그렇고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까지 이어진 담화를 봐도 그렇고 갑자기 북한이 재선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실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이 실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만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만나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의 가치마저도 미국 내에서 훼손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만나냐 안 만나냐 문제를 떠나서 미국도 이 시점에서 북한을 만나는 게 크게 이득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비건 대표의 관심은 본인 스스로도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큰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미국이 용인합니다만 ICBM이나 SLBM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시험하지 않도록 그 위기관리를 하는데 모든 초점을 기울이려 들 것이고, 우리가 지나치게 섣부른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게 현실 인식을 흐트러뜨리면서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건조하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전격적인 외교 안보 라인 교체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외침이 대통령을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2년도 채 안 돼 비극적인 일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입니다.
최 선수가 남긴 녹음 파일에는 악마와 다름없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욕먹고 있는 당연하나? 욕하고 있는 우리가 마음이 편하나? 응?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뭐하는데? 누가 봐요. 야, 누가 봐요? 진짜 너 이걸 쳐내와가지고 생기가 그랬거든.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감독은 항의하는 최 선수에게 용서를 빌다가 최 선수 사망 후 돌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최 선수의 녹음 파일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팀 닥터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최 선수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팀 선배는 장례식에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올 초부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까지 대한체육회와 인권위 수사기관의 문을 두드린 최수현 선수. 하지만 그녀의 안타까운 절규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진학과 취업 등 선수들의 운명을 움켜쥔 일부 체육계 지도자들의 그릇된 권력 의식에 선수들은 철저한 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려주는 선생이 진짜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무분별한 폭력이 되어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참한 대자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2, 제3 최숙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배우 김민규 씨가 기르던 개에 물린 이제 80대 할머니 피해자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마 부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사실 꽤 오래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김민규 씨가 뭐 아파트 같은 곳에서 개를 키운 건 아니고요. 이 전원주택에서 대형견들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바깥에 지나다니는 고라니를 보고 이 반려견 2마리가 흥분해서 담장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부근에서 약초를 캐고 계시던 80대 할머니를 물게 되면서 이 할머니가 입원 치료를 받았고 끝내 이제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이 만약 이 반려견으로부터 공격받은 것이라면 견주라고 할 수 있는 김민규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될 수도 있어서요. 구체적인 사인이 나온 뒤에 책임 소재가 더 명확하게 가려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면은 이제 피해자 가족들 평소 김민규 씨하고 뭐 왕래가 있었나 봐요. 네. 뭐 이런 경우에 김민규 씨에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왕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김민규 씨 입장에서 아마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왜냐면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김민규 씨가 뭐 이렇게 사과하는 얘기들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 그런 보도가 된 것 같고 뭐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와는 봐야 되겠지만 부검 결과는 형사적인 책임을 다투기 위해서 한 거고 어찌됐든 간에 시작은 저 대형견들한테 물려서 병원 들어가신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김민규 씨는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김민규 씨가 뭐 용서를 구하고 민사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가진 않겠죠. 다만 형사 책임에 김민규 씨의 형사 책임 문제는 남아있다. 저 유가족들하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형량의 문제인 거지 유무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네. 어쨌든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개가 물어서 할머니를 다치게 했기 최소는 다치게 한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은 지는 게 맞다. 다만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도 이 개한테 물린 거라면 치상이 치사로 바뀌는 거죠, 죄명이. 네, 지금 뭐 이런 좀 큰 대형견한테 물려서 사람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 사고는 사실 끊이지 않는데요. 어떤 예방 대책이 좀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또 하나 주목을 모으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구급차와 택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급차랑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택시가 어쨌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응급 환자가 숨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냥 가야지. 나 치고 가 그러면. 아니 못 간다니까. 아저씨. 나 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환자가 급한 거 아니라 지금. 이제 요양병원 간 거죠. 그러니까 내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앰뷸런스 뒷문, 옆문은 다 열려져 있고 택시기사는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이 택시 기사를 엄벌해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지금 교수님 4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것도 그냥 처리돼 그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가족들이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청문을 이제 여기 청원을 해서 지금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사실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이 멘트를 보면 내가 책임진다 죽으면 이게 상상을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과거에 뭐 몇 달 전에도 일이 있었지만 구급차가 지나가면 차들이 이렇게 쫙 비켜주잖아요. 그런 어떤 시민의식들을 지금 한국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그 차 부딪힌 거를 지금 손해배상을 안 해주니까 그 길을 안 열어주는 이런 장면, 그 장면 속에서 한 분의 어떤 귀한 목숨이 이제 앗아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부터 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엄중히 가능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최고의 어떤 수위의 처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한 번이라도 반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이건 어떻게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밝혀지면. 근데 뭐 어쨌든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지 않았으니까 응급의료 범죄는 안 되는 거고 뭐 업무방해 정도죠. 업무방해 정도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부분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지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택시기사 신랑이 하는 시간 때문에 지체돼서 돌아가신 건지 아닌지라고 좀 그런 원인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할머니의 돌아가신 책임을 택시기사한테 묻는 거 이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또 하나 짚어볼 게 충남 당진에서 자매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목소리 준비되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같이 이제 술 마시다가 다툰 후에 저런 목들아 살해했다고 신고가 될까봐 신고 때문에 신고를 의뢰해서 했다고 하는 거죠. 네,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인 동생을 살해한 남성이 신고를 막으려고 또 언니까지도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더 사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이 이 자매의 핸드폰을 가지고 지인들에게 이 자매가 무사한 것처럼 가짜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성이 과거에 정신과 치료받은 전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하고 있는데 심신미약이 성립되기에는 너무나 주도적이고 치밀하게 범행 이후에 나름대로 수습을 하려고 가짜로 자매 폰을 들고 위장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신미약 주장을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고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네. 요거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없어요. 아까 지금 보세요. 심신미약이라는 거 그 당시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신고로 맡겨서 한 사람을 더 했어요. 그건 뭐죠? 당시에 의사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까지 내가 해야 신고를 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행위를 한 사람이 심신미약이라고요? 가능성 제로예요. 네, 지금까지 3가지 주요 사건 또 사고 짚어봤는데요. 3사건 모두 이 수사 상황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일요일 낮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홍유라 앵커의 유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첫 번째 소식, 다리 잃은 꼬마 모금의 기부입니다. 의족을 신고 노란색 목발을 짚은 꼬마입니다. 참 밝고 씩씩하게 걷죠. 5살 영국 꼬마 토니 허드젤인데요. 친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다리 절단이라는 고통을 겪었지만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소아 환자를 돕기 위해 기부금 모금에 나선 겁니다. 한 달 동안 10km 걷기에 도전했는데요. 대장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성금은 16억 원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경기도 번쩍번쩍 황금 호텔입니다. 호텔 내부 영상부터 같이 볼게요. 정말 변기가 금빛이죠. 욕조는 물론 엘리베이터, 건물 내 외부도 전부 다 순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새롭게 문을 연 5성급 호텔 모습인데요. 이런 초호화 인테리어엔 한 1톤 정도의 황금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하루 숙박료는 약 3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나전칠기입니다. 작디작은 국화꽃잎 그리고 넝쿨무늬가 영롱한 자태를 뽐냅니다. 천년이 흘렀어도 화려한 빛을 간직하고 있죠. 길이 10cm, 무게 50g, 작은 크기로 뚜껑이 있는 12세기 나전합 형태인데요. 이런 나전합은 전 세계에 단 3점뿐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의 한 개인이 소장해 오던 한 점을 되찾아온 건데요. 이번에 환수된 나전합은 올해 12월 특별전을 통해 관람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유라이카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 빠뜨리시면 안 되는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뉴스계 Back to the Future, 앞으로 뉴스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내일 가혹행위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최 선수의 동료들도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선수가 당한 가혹행위와 자신들이 겪은 피해 등에 대해 직접 알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모레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당 안팎에서 불고 있는 이낙연 대세론이 계속될지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이번 주 목요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도약을 위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단이 이번 주 금요일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홍앵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늘이 많이 흐리던데 비가 올까요? 네,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른데요. 일단 서울하고 경기 지역은 소나기 예보는 없어요. 구름만 많겠는데요. 반면 이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 등에선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제주도는 다시 장맛비까지 내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가 안 오면 많이 덥습니까? 네, 어제만큼 더운데요. 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자외선 지수 역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돌아오는 한 주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자주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또 화요일부터 주 후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드디어 장마군요. 코로나19로 힘든데 더위에 장마까지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채널A와 함께 집콕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